네. 앞서서 제가 쭉 저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간극장의 BGM을 깔고 다들 아시죠? 네, 나레이션을 쭉 해드렸어요. 정말 우리 저자님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인간극장 못지않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쭉 들어보니까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평생 공직자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1차를 합격하고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 2차를 합격하게 됩니다. 흔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행정고시를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예. 오늘 이제 김항식 총리님 와주셨는데 지금 제 멘토이시고 저 초기에 일기에 후원회장 해주셨던 분인데 총리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2011년일 겁니다. 2011년에 연평해전 전사자 1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산 씌우지 마라. 그리고 1시간 동안 비를 맞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상주인 내가 우산을 쓰는 게 맞겠냐. 예. 그 밑에 있던 많은 정치인들은 전부 우비를 입고 또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총리님께서 1시간 추모 시간은 내내 장대 같은 비가 진짜 장대 같은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맞으신 분이라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네. 총리님을 멘토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락드리고 뵙고 이렇게 된 건데 총리님 이전에 제 멘토를 하시던 분이 박세일 교수님이라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박세일 교수님께서 아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 대학 1학년 때 서울법대 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하시고는 사시 보지 말고 행실 봐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군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이니까 학생들이 한 20명이나 30명 정도가 제자였을 텐데 지도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군들이 서울법대에 들어올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다. 근데 사시 보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판검사라는 게 사회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 거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안 된다. 네. 여러분들은 행정고시를 봐서 앞단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정책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정고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행정고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앞기수가 10명, 저희 뒷기수가 10명인데 저희 기수는 34명이나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법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기들이 장관도 있고 경제수석도 있고 지금 여러 명이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때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행정고시 봤는데 늘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루도 공직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했던 게요. 이번 책을 보면서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정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부산 사투리로 섞인 제목이잖아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저는 표준어로 부산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맛이 안 삽니다. 이게 부산 사투리를 좀 넘어서 맛깔나게 좀 읽어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거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국회 출마를 하러 나갔더니 동네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출마 선거 때만 얼굴 잠깐 내밀고 지나고 나면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네.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안 그러겠다. 매주 주민들 뵙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당선되고 나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 여기 밖에 있는 모양인데 참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민원의 날, 민원인의 날 이런 제목을 들고 왔어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꼰대스럽다, 촌스럽다. 꼰대스럽다. 네. 우리 보좌관들이 31년 공직에 있었던 나보다 더 공무원 틱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짝 긋고 고친 이름이
국회의원 좀 틱해서 좀 만납시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걸 또 책으로도 옮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매주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민원의 날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11월까지 145주차를 만나셨어요. 3년 반 정도를 거의 매주 만나신 건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천재지변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셨어요? 빠진 게 몇 번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원래대로 하면 한 160주 정도 돼야 되는데 빠진 게 언제 빠졌냐면 코로나가 의심했을 때 구청에서 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2주간 아예 모이지를 못해서 2주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2달이 빠졌습니다. 2달은 언제 빠졌냐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 직후에 인수위에 그 여러 명의 특보와 또 인수위원이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대통령 당선인 특보 겸 인수위원, 기획조정문화인수위원이라고 하는 인수위원 두 가지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딱 2달인데 그 2달은 도저히 부산 내려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맨날 뭐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아침 6시, 7시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대통령 당선인 오시면 티타임으로 또 그날 일정과 말씀하셔야 될 자료들 정리해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2달은 뭐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달, 2주 코로나 때 빠진 거 포함해서 그거 빼고는 매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한 말을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 늘 어릴 때부터 공직을 마음에 두고 또 공직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체질화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에 뱉다. 그냥 네. 아닌 거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 말 이런 거 하면 결국은 들통이 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재명 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늘 바른 말만 하고 살라고 합니다. 네. 책에 대한 덕담만 하겠습니다. 네, 저자님.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과 만남을 데이터화해서 또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삼성 SDI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제 SDS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남구 갑일 때는 한 40명, 50명 왔는데 내년 선거에서 남구 갑과 을이 합쳐진다고 소문이 나니까 남구 을 지역 주민들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0명 정도 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네.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달 며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 이게 지금 어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직접 적어놓고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 출마하는 분들도 몇 분 와 계시던데 그 생일, 기일 누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생일하고 기일이 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 우리 지역 구민의 생일이 오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일이 되면 하루 전날 또 문자가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처음에 좀 했는데 보니까 한 3, 4년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해서 빼버리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관리를 하시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혹시 1호 민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1호 민원은 대연역 사거리에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대연역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남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쉽게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만 10억이면 놓으니까 10억 예산 가져와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년 묵은 민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24년 됐는데 20년 동안 엘리베이터 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가지고 저 앞에 국회의원님, 그 앞에 국회의원님까지 네. 전부 민원을 받았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가봤죠. 가보고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도가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는 겁니다. 인도가 뭐 두 사람 들어가면 이제 충분할 정도의 예. 밖에 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른 의원들도 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호 민원에 약속까지 해놨는데
걱정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20번을 그 자리에 갑니다. 네. 현장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옆에 빌딩 사장님도 만나요. 빌딩 주인 만나가지고 밑으로 빼서 그 빌딩을 좀 올리면 안 되냐 네. 라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번째쯤 방문했을 때에 딱 보니까 이 걸어서 나오는 계단 옆에 환풍구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큰 환풍구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환풍구가 크지? 그래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에다가 도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도면을 가져와서 딱 보니까 환풍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 환풍구 하나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24년 전에 할 때는 배출 용량이 펌프가 힘이 약해서 모터가 약해서 근데 이제는 하나만 해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예.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가 있어요. 단점은 환풍구다 보니까 크지가 않아요. 10명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9명 타는 작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것만 해도 어르신들은 네. 상당히 편리하죠. 그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은 뭐냐면 환풍구로 이미 파놨기 때문에 땅을 굴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돈도 적게 드는 겁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보통 여러분 하나에 놓는데 10억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 남구에 엘리베이터 4대를 놨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6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산도 절감했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억씩 들었는데 여기 6억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공직산업에서 늘 생각했던 건데 혼을 담으면 답이 보인다. 혼을 담으면 답이 보인다. 한 20번을 찾아가서 계속 고민하고 혼을 넣으니까 이게 답이 네.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분이 알아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서 결국에는 민원을 해결을 이뤄내셨네요. 네, 그거는 뭐 네. 저희 대연동 어르신들은 전부 좋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1호 민원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그거 못했으면 제가 뭐 500몇 건 해결하면 뭐합니까? 늘 미안한데 네. 그게 해결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거죠. 집요한 남자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민원 해결사로서 또 인정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끝까지 민원과의 만남을 이어가실 건지가 궁금한데 몇 회까지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여기서 아예 공약을 하시죠? 네. 저는 뭐 몇 회라고 정해놓기보다는 뭐 초선 의원일 동안은 물론이고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은 지금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민원을 해결받는 민원인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떤 게 민원인지를 듣는 저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재선하게 되면 3선 이상은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네. 법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국회의원 3선까지만 하자는 법안이 제 1호 법안입니다.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놨는데 네. 심의 통과는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제가 낸 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마음을 지키겠다. 먹고 예를 들어서 재선한다 또는 삼선한다고 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토요일마다 하는 국회의원 좀 줄여서 국존만인데 네. 국존만은 끝까지 해서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더라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게 하겠다. 꽉 달려놓는 거죠. 네. 이런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열정이 식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누구나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앵커님하고 지금 질문을 좀 맞춰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예정된 질문이 있는데 돌발 질문으로 계속해서 지금 계속 돌발 질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2가지 부탁드렸는데 앵커님한테 각본대로 하는 건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직원들 뭐 동원하지 마라. 저희 산자부는 밑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넘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전부 연락해서 다 오라 그러면 한 10명씩 보내라 이러면 1000명 금방 채우게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부산에서도 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에는 진짜 저를 보고 싶은 분들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발 질문을 돌리고 있는 제가 계속해서 대본에 없는 질문 여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정이 식지 않는 비결, 어떤 원동력이 있는지. 글쎄요, 그것은 공직의 무게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셨고 공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바에 공직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는 31년의 기간도 그랬지만은 언제나 공직에서도 해결사였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해결사라는 별명 버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 되게 부드럽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국회 지난 3년간 활동에서는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는 네. 아주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별명이 붙어서 있습니다만은 해결사의 면모는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공직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 그 명패 대신에 정치는 주름살 펴기다라는 그 내용의 종이를 써두셨다고 들었어요. 의원님의 소신이 바로 정치는 주름살 펴기다라고 이제 저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책을 미리 보신 분들은 뭐 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보통 국회의원님들은 책상 앞에 나무로 만든 큰 명패를 둡니다. 80만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는 공식 31년 있는 동안에 제 명패를 딱 처음 한 번만 가졌습니다. 처음에 과장이 됐을 때에 뭣도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명패가 딱 있더라고요. 자개로 만든 명패가 당장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 돈을 내 명패를 만들 때 써서는 안 된다 싶어서 네. 그때 이후는 우리 와이프도 여기 와 있지만 집에 명패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집에 가면 명패가 잔뜩 쌓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바뀔 때마다 제가 바꿔야 31년이나 되니까. 했으니까 당연히 많을 텐데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거 버렸고 그 뒤도 한 번도 명패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책상에 종이로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31년 동안은 행정은 주름살 펴기 이렇게 적어놨고 당시에는 행정은 네. 주름살 펴기.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정치는 주름살 펴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사진도 좀 나오던데 그래서 명패를 뭐 2,000원짜리 플라스틱에 끼워서 네. 좀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서울시장 비서관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관을 하는데 시장님이 달동네를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서울 시내에 64군데의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간 달동네가 삼양동 달동네인데 삼양동에 갔더니 첫 번째 그 아주머니 할머니를 뵙고 제가 시장 비서관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갔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네. 화장실에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한테 내가 피식 웃었어요. 자기 집 화장실 문고리는 자기가 달아야지 왜 시장 비서관한테 달아달라고 하지? 근데 두 번째 갔는데 할아버지가 또 똑같은 주문을 하시고 이상하다. 세 번째 할머니가 또 똑같은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할머니 집에서는 제가 할머니 그 도대체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럼 가봅시다 이랬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지 이랬는데 보니까 마을 저 뒤쪽에 딱 간이 화장실 3개가 서 있는 겁니다. 아침에 러시아어에는 30명씩 줄을 쓴대요. 네. 근데 문을 열어보면 진짜 안에 문고리가 없는 겁니다. 문고리가. 그게 당시에 40원짜리 문고리, 40원짜리. 근데 문고리가 없으니까 러시아에 앉아있는 분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다, 이 문고리 좀 달아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비서관이니까 25개 구청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내가 시장님 모시고 와서 확인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달동네 화장실 전부 문고리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삼양동을 다시 갔는데 문고리를 다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할머니하고 세 번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비서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서 제 이마에서 주름살이 하나 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정가들이 있는데 저 40원짜리 문고리 저거 하나 안 달아줘가지고 그 전에도 요청을 꾸준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달아주니까 얼마나 좋으면 주름살이 펴진다고까지 얘기하고 새파란 비서관한테 사무관한테 90도 이게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 책상에 늘 붙여놓는 글이 행정은 주름살 펴기 또는 정치는 주름살 펴기 이렇게 네. 붙여놓고 읽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를 지금 회상하시는 거예요. 네. 좀 눈물이 맺히신 것 같은데 당시 정말 이렇게 민원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정치인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까지 울먹이려 그래요. 네. 자, 다음 질문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책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그래프하고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챕터의 제목도 보면은 나는 수치와 팩트로 얘기합니다. 아닌데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치와 팩트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행정할 때하고 너무 다른 게 뭐 근거도 없는 주장을 막 큰 소리로 목청만 크면 고함만 지르면 이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한심하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이래서는 정말 안 바뀐다고 싶어서 저는 상임위 질문이든 본회의 질문이든 뭐 예결위 질문이든 할 때마다 수치와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했지만 기재부나 기획예산처에 근무도 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팩트로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팩트는 아닌 것 가지고 고함 쳐서 싸우는 게 우리 정치이기 때문에 저만큼은 안 그래야 되겠다. 네. 저만큼은 안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책에도 정말 죄송한데 그래프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네. 저는 뭐 경제학 책 보는 줄 알았어요. 쉽게 쓰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경제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줘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이나 정책이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쓰시고 맞죠? 네. 저기 다 소스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5개 정도의 글을 씁니다. 우리 모 의원님을 제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오늘 올리신 페이스북 글 되게 제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깜짝 놀라면서 무슨 글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봤더니 보좌관이 쓴 거예요. 의원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이랬는데 저는 하루에 5번 올리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제가 다 씁니다. 네. 차만 타면 페이스북 글 쓰고 차만 타면 페이스북 글 쓰고 해서 하루에 5개를 올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한 땀 한 땀.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감동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책에 그대로 옮기신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좌관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직접 다 올리시는 거예요? 예. 페이스북은 우리 보좌관들은 그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제가 혼자 관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다 올린 글이기 때문에 책임도 제가 지고요. 대신에 제가 직접 쓰니까 여기 기자분들 몇 분 와 계신데 언론에서 많이 인용을 해줘요. 네. 특히 저기 SBS 김학희 기자가 있는데 SBS는 잘 안 올려주더라만 TV조선하고 채널A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정치 토론 방송을 하고 있는. 네. SNS나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소통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다른 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페이스북 계정이 2개가 있거든요. 원래 원 계정이 있고 부캐라고 해서 한 개 있는데 이유는 이 친구를 5,000명밖에 못 맺게 돼 있고 팔로워도 10,000명 정도 되면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 계정만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부캐를 만드는데 2개가 친구가 한도가 다 차 있고요. 팔로워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 팔로워하고 있어서 제가 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네. 온갖 기자들이 다 보니까 네. 뭐 따로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쓸 때입니다. 옛날에 썼던 글들을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딱 보면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니까 그럼요. 하나의 거기 단편이죠. 조금 가필해서 분량을 좀 늘리고 하면 오늘 같은 책이 금방 나오게 되는 장점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NS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 페이스북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댓글, 기분이 좋았던 댓글이나 아니면은 좀 가슴이 아팠던, 네, 전국을 찔렸던 그런 댓글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되게 죄송한데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랑 싸울 때 제가 소위 저격수 노릇을 할 때에 욕설이 너무 많이 붙어요. 네. 수천 개의 욕설, 뭐 죽인다부터 시작해서 네, 셀 수가 없군요. 셀 수가 없는 게 들어와서 사실은 친구만 댓글 달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제 직전에 그 욕을 많이 먹던 게 윤희숙 전 국회의원인데 윤희숙 의원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욕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오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친구만 보기로 바꾸면 된다 그랬더니 정치인이 그래도 되겠냐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설을 많이 보면 정치인들도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유니스 의원도 먼저 바꿨고, 저도 그 뒤에 이재명, 이준석 싸울 때 한 뭐 2, 3천 개의 욕설이 뭐 쫙 붙어요. 네. 뭐 죽인다, 등 뒤에 칼 안 들어간가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붙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지금 죽여놨습니다. 친구만 댓글 달기. 정당한 비판은 국회의원들도 뭐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겠는데 의미 없는 공격적인 뭐 비판의 글은 좀 그러니까 제가 숫자와 통계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숫자와 통계를 써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배우고 감사하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서 죽인다는 얘기까지 막 달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칭찬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이 나는 글. 힘이 나는 글 많죠. 여기도 쭉 보니까 제 배친들이 많이 계신데 늘 조용히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 딱 보니까 몇 명 저기 여기 이렇게 몇 분 계시고요. 또 칭찬글도 늘 달아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통 힘내라 뭐 그런 글부터 시작해서 저는 전혀 꿈꾸고 있지 않은데 부산시장 해라 이런 글까지 줄줄이 달리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좋아요 꾹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스마트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저자와 대화 시간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님을 모시고 출판기념회 소회를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출판기념회를 부산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또 우리 팬들이 계셔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서울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명 이상 오셔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어떤 분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으시더라고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오늘 이렇게 정말 찐 팬들하고만 뵙게 돼서 더 이렇게 진솔하고 또 토크도 30분이나 진행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뭐 초선을 하든 재선을 하든 부산시장을 하든 또는 용산을 노리든 간에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열정 잊지 않고 공직자의 자세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뒤늦게 또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내빈 여러분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국회의원님께서도 오셨네요. 아마 우리 보좌진이 놓친 것 같은데 최현숙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저자와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이거 맞죠? 출판기념회를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